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청양고추 물 다대기라고 아시나요? 청양고추를 아주 잘게 다져서 멸치 육수나 다른 해물 육수를 넣고 자작하게 졸이는 겁니다. 육수 맛이 배어들어 감칠맛 있는 고추 물 다대기가 되는 거죠. 저 사실 결혼 전에는 이 다대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게 생선 특유의 감칠맛도 있는 데다가 은근히 매콤하고 짭짤하기도 해서 입맛 없는 날 보리차에 물 말아 이 다대기만 한 숟가락 넣어 먹어도 입맛이 싹 돌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서 보관해 두면 나름 요모조모 쓸모가 많습니다. 파스타 같은 거를 해도 그냥 국수만 삶아서 올리브 기름 쓱 두르고 이 다대기만 한 숟갈 딱 넣어도 순식간에 맵싸한 오일 파스타가 완성이 되거든요. 저희 엄마도 종종 해주시는 반찬이어서 결혼 후에 시댁에서 이 반찬을 만나고는 몹시도 반가웠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반찬을 만나면 신나잖아요. 그런데 첫 한 입을 먹고 저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물 다대기가 원래 좀 짭짤하긴 한데 이거는 짭짤한 걸 넘어선 정말 쓰디쓰게 짠 그런 맛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입에 넣었던 걸 툭 뱉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뱉어낸 그 물 다대기를 손으로 싹싹 긁어 다시 물 다대기 그릇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 있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거 제가 입에 넣었다가 뺀 건데 그렇게 넣으시면 어떡해요? 다른 식구들도 다 같이 먹는 건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어떠냐, 가족인데. 그리고 이거 어차피 팍팍 끓여서 보관할 거라 아무 상관없다. 그나저나 너는 왜 아깝게 입에 넣었다가 빼니? 아이고,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어머니, 그래도 그건 좀... 그리고 왜 이렇게 짜게 하셨어요? 얘가 뭘 모르네. 짜야 조금 먹지. 이거 싱겁게 하면 며칠 만에 다 사라져. 짜게 해야 젓가락 끝으로 콕콕 찍어 먹으면서 오래오래 먹을 수 있다. 그제야 현실 타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득해지더라고요. 앞으로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이 파노라마처럼 보였달까요? 순간 상견례 때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저 상견례를 뷔페에서 했어요. 처음에 남편이 상견례 장소 잡아온 거 보고 너무 얼떨떨해했습니다. 만약에 어디 호텔 뷔페를 잡았었으면 제가 좀 덜 놀랐을 텐데 뭐랄까 주말이면 가족 모임 빈번한 번잡스러운 곳으로 잡았더라고요. 제 부모님도 좀 당황하긴 하셨지만 남편이 가성비 좋고 상견례라고는 하지만 딱딱하게 인사 나누는 것보다 식사 한번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니 또 수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저희 부모님 볼 낯이 없을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처음에 앉아서 인사 한 5분 나눴나요? 그 이후로는 시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어요. 아니, 얼굴은커녕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아귀가 들린 사람들처럼 음식을 산처럼 쌓아와서 와구와구 드시는데 도저히 뭐라고 말을 걸 환경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중간중간 그래도 대화를 시도하실 때마다 돌아오는 건 단답형 대답이나 애들이 알아서 할 거라는 말뿐이었어요. 결국 중간 정도 가서는 저희 부모님도 별말 없이 묵묵하게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나 이럴 줄은 몰랐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나도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어쨌건 예단이고 예물이고 다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니 그걸로 그냥 만족하련다. 그렇게 사육인지 식사인지 모를 자리가 마무리될 때쯤이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동시에 화장실에 다녀오시겠다며 자리를 잠깐 뜨셨는데 사건은 그때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글쎄
밀폐 용기 5개를 슬그머니 꺼내시는 거 있죠. 싸길 상견례 오시면서 무슨 짐가방처럼 저렇게 큰 가방을 들고 오셨나 의아했는데 그 가방 안에 큼지막한 밀폐 용기가 4개 들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용기를 꺼내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버님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갈비를 한 접시 아주 그득 담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어머님이 슬쩍 뚜껑을 연 용기에 와라락 쏟아 넣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의 음식 공수는 갈비 2통, 육회 1통, 회 1통, 과일 1통을 담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기계처럼 움직이시는지 그 모든 것이 저희 부모님이 화장실 잠시 다녀오시는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멍하게 보고 있자 어머님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뷔페가 비싼데 그냥 밥만 먹고 가면 밥을 하나요? 내가 안 그래도 사돈이 면허며 깨작거리고 본전 생각나게 할 것 같아서 통을 평소보다 2개 더 챙겼는데 아유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하다. 돈 아까울 뻔했어. 아니 어쩜 다들 그렇게 뭘 안 드시니? 제가 너무 당황해서 별 대답도 못한 채 남편을 봤는데 그 사람 그냥 모르는 척 먼 산만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하는 행동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모른다는 듯한 얼굴이라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저희 부모님이 그 상황을 못 보셨다는 거고 불행인 건 그 이후로 저는 계속 그런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는 거였지요. 그 물 다대기 사건 같은 게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제 얼굴에 침 뱉게죠. 그래도 너무 답답하고 어디든 털어놓지 않으면 제가 속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한두 번 친한 친구에게 말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처음에는 제가 지어낸 얘기하면서 괜히 시댁을 폄하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너무 놀라서 별다른 반응을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진짜인 거지? 그게 그런데 가능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 남편이랑 그래도 연애 한 2, 3년 하지 않았나?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 정도면 결혼 전에도 충분히 티가 났을 텐데. 게다가 한두 번은 시댁에 놀러 가기도 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그 집에 가본 적은 없어. 상견례 전에 그냥 인사 잠깐 갔었지. 사실 결혼 전에는 시댁에 그닥 들락거리질 않았어요. 남편이 뭐하러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만나냐. 어차피 결혼하면 자주 볼 텐데 라면서 굳이 저를 시댁에 안 데리고 갔었거든요. 당시 애는 시댁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 없으니 나를 배려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배려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집에 가면 뭐라도 요리를 해서 내놓아야 하고 교통비도 들고 이것저것 부대 비용이 드니까 그게 아까워서 저를 안 데리고 간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남편 역시 연애할 때는 그저 검소하고 돈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도 시댁도 말도 못한 짠수리, 짠돌이 집안이었습니다. 사실 그 징조를 제가 몰랐던 건 아니에요. 연애 중에서도 몇 번 기함하는 일이 있기는 했는데 정말 뭔가 씌인 건지 그때마다 이거 그만둬야 한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제 발등 제가 찍은 거죠. 연애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한번 연예인 중에 하나가 자기네 집에 화장실에서 휴지 2칸 이상 쓰면 혼난다는 얘기하는 걸 보고 막 웃으면서 세상에 저런 집이 어딨냐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1칸으로도 충분한데 뭐하러 2칸을 쓰냐는 겁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큰 볼일 보고 나면 1칸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했더니 세상에 그때 남편이 해준 얘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변기 뒤쪽에 저수통 있잖아요. 변기물 내리면 나오는 물을 담아두고 있는 통이요. 그 저수통을 열면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손으로 떠서 뒷물을 하고
그 물에다가 손을 한번 헹군 다음에 한 칸짜리 휴지로 물기만 톡톡 닦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너무 개운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거 있죠. 저는 처음에 듣고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누가 그냥 변긴 물을 내리고 말지 변긴 물 뒤쪽에 있는 저수통을 열어서 그 물로 뒷물을 합니까? 너무 끔찍하고 더러운 느낌에 얼굴을 딱 찌푸렸더니 글쎄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해? 아이 그것도 어차피 다 정수된 수돗물 들어가는 거고 그 도기통 안이 더러운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집은 거기에 벽돌 같은 게 아니라 규조토, 맥반석 돌 이런 거 넣어둔다고. 더 깨끗하게 정화되라고. 그 물도 어차피 볼일 본 거랑 같이 하수구로 내려가니까 오히려 난도 깔끔하고 좋은 것 같은데. 휴지 많이 써봐야 나무나 많이 사라지지. 환경에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아. 아니, 그러면 비데를 쓰면 되잖아. 굳이 저수통에서 물을 손으로 떠서 쓸 일은 아니지 않아? 에이, 비데는 전기료 들잖아. 그리고 비데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 굳이 그 물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저수통에서 한두 번만 손 담갔다 빼면 끝나는데 뭐. 사실 그날 이후 저는 데이트하면서 남편의 손을 잡는 게 조금 꺼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손으로 변기 뒤쪽에 있는 저수통에서 물을 퍼가지고 뒷물을 했을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 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참 사람이 습관의 동물인지라 또 만나다 보니 그건 잊혀지고 사라지긴 했지만 어쨌건 연애할 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그때 깨달았어야 했던 건데 사람은 늘 그때 알아야 할 걸 지금 알고 후회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살면서 본 남편의 본 모습은 저수통에서 물 떠 뒷물을 하고도 남을 위인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최대한 짠돌이 기질을 숨기고 또 숨긴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그런 기질 때문에 여자들이 기겁을 하고 떠난 경험이 있기는 한 모양이었습니다. 본성을 숨기지 않으면 결혼도 못할 것 같으니 저랑 만나는 동안에는 자기 깐에는 최대한 숨긴 느낌이 확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혼집에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시 상황에서 적군에게 들킬까봐 참호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삶이었거든요. 우선 가장 힘든 건 조명에 대한 취향 차이였습니다. 무슨 불 켜는 거에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처럼 항상 온 집안을 암흑천지로 만들어 놓고 더듬거리며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친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 사람이 없을 때도 불을 켜놓는 사람이거든요. 조금만 비가 와서 흐리기만 해도 온 집안 불 환하게 밝혀놓고 하다못해 잘 때도 조명등 희미하게 켜놓고 자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빠가 어두운 집에는 어두운 기운만 들어온다고 무조건 집은 밝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 단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창문을 만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유리창도 다른 집의 2배는 더 많습니다. 굳이 유리창이 없는 곳까지 아빠가 다 창을 뚫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나고 자라고 살다가 조금만 밝아져도 모든 불을 다 끄고 꼼꼼하게 사는 남편을 만나니 이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식성이나 취향 같은 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조명에 대한 것, 밝기에 대한 것은 맞춰가기가 너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혼 초에 엄청 싸웠죠. 결국 합의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데 불을 다 꺼도 좋은데 부엌 불만은 환하게 켜놓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부엌의 불이 환하면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거실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이 가기는 하니까 제가 끝까지 고수하고 싶었던 건 부엌만큼은 밝고 환하게 하자는 거였어요. 내가 무슨 한석봉 엄마도 아니고 시커먼 데서 도마질 하다가 다치면 그 병원비가 더 들지 않겠냐는 말이 결정적이었죠. 병원비라는 얘기에 순간 남편의 눈이 확 흔들리더라고요. 생각해봐, 자기야. 응급실은 일반 병원보다 비용이 더 붙잖아. 그런데 내가 뭔가 요리를 하다가 다쳤다고 생각해봐. 급하면 응급실을 가야 하지 않겠어? 응급실을 가게 되면 거기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어?
이거는 차라리 불을 환하게 켜서 한 달에 몇천 원 더 전기세를 내더라도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우발 비용을 대비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니까. 아이, 그런가? 아이, 그럼 요리를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요리 안 하고 칼 안 쓰는 그런 거 먹으면 되잖아. 자, 한번 생각해봐. 집에서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하면 한 재료를 가지고 두세 가지 요리를 해서 몇 끼를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한 끼에 우리 둘이 먹어서 평균 12,000원에서 15,000원씩 쓴다고 가정했을 때 호박 같은 경우도 15,000원이면 몇 개 사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호박무침, 호박찌개, 호박튀김, 호박전 이런 다양한 요리로 4끼 5끼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지. 나가서 사 먹으면 자기도 알다시피 움직이는 대로 돈 아니겠어? 제가 그렇게 돈을 아끼기 위hen 집에서 요리를 해야 되고, 제가 요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방에 불이 밝아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자 남편은 그거는 또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감정적인 거랑 사랑, 연민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숫자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남편에게 뭔가 요구를 하거나 부탁을 할 때면 저는 늘 숫자를 들먹였습니다. 그게 매번 통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3번 중에 1번은 통하더라고요. 남편이 또 얼마나 짠돌이냐면 돈 쓰는 게 싫어서 놀러 가는 것도 싫고 나들이 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처갓집 가는 건 발벗고 나서 먼저 앞장섭니다. 다른 남자들이 처갓집 가는 거 불편해한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 남편은 처갓집 가는 걸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왜냐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물건 막 아껴가며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제 남편한테는 저희 친정집이 공짜로 물건을 집어올 수 있는 프리마켓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쓱 보다가 조금 안 쓰는 것 같은 가구나 살림이 있으면 남편이 슬그머니 물어봅니다. 장모님, 이거 자주 쓰세요? 그럼 또 저희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아니, 그거 사놓고 얼마 쓰지도 않았어. 아유, 정리할까봐 애물단지야 아주. 자리만 차지하고. 아, 그래요? 장모님, 그럼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응? 그거 가져가서 어디다 쓰게? 집에 둘 데가 있어? 아이고, 둘 곳이야 있죠. 이거 그럼 제가 가져갑니다. 감사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친정집 갈 때마다 그렇게 하나씩 집어오고 또 엄마 냉장고가 텅텅 비도록 맛있다, 좋다, 입 벌린 소리 착착 해가며 반찬도 듬뿍 얻어옵니다. 엄마는 또 사유가 맛있다, 그러고 좋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싸주시거든요. 하다못해 냉동고에 보관했던 고기며 생선까지 갈 때마다 다 싸주십니다. 아빠 드신다고 사놓았던 과일도 늘 박스째 들고 오곤 해요. 제가 너무 민망해서 눈치를 툭툭 주면 남편이 거기서는 또 넉살 좋게 이럽니다. 아, 여기만 오면 저 너무 행복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진짜 아들처럼 먹여주시고 챙겨주시니까 저는 정말 처가복은 아주 타고난 것 같아요. 아주 복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물건을 그렇게 듬뿍 들고 가고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저희 엄마 아빠는 그 사람이 밉지는 않으신가 봐요. 오히려 넉살 좋게 다가오는 아들 같은 사위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갖고 가면 당신 딸인 저도 잘 먹을 게 뻔하니 아낌없이 싸주시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친정을 들렀다 오는 길이면 뒷좌석과 트렁크에 살림살이가 한가득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마치 이웃나라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득 가지고 개선하는 장군처럼 어깨 쭉 펴고 아주 흐뭇한 얼굴로 룰루랄라 운전을 하죠. 매번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바로 친정에 또 언제 갈까 저한테 논의를 하곤 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얄미워서 툭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시댁 가서도 좀 뭐 좀 갖고 오자. 왜 맨날 우리 집 살림만 이렇게 털어와? 그랬더니 남편이 글쎄 순간 정색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서 갖고 올 물건이 어딨어? 야, 너도 우리 집 가봐서 알잖아. 집에 뭐 하나 제대로 있기나 하디? 야, 우리 집은 물건이 없어서 이사할 때도 용달 하나면 돼, 용달. 그런 집에서 뭘 갖고 오냐?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이야. 워낙 이것저것 사는 거 좋아하시고 어차피 두 분이 다 먹고 쓰지도 못하시잖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이거 다 물건의 선순환이고 자원의 활용이라는 거라니까. 다 환경 보호고 아껴 쓰는 지름길이요.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지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저도 좀 기분만 찜찜할 뿐 입을 꼭 다뭅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에서 이렇게 득득 긁어온 거 그 사람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가구나 살림사이는 중고마켓에 갖다 팝니다. 그 중고마켓에 갖다 팔면서 1,000원 더 받겠다고 문자로 싸우고 있는 꼴을 보면 진심 한심하고 짜증이 나요. 아니 본인이 쓸 것도 아니면서 왜 굳이 가지고 와 그렇게 파느나 애쓰는 건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저희 집에서 물건 갖다가 판 거면 엄마 아빠 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는 입 싹 닫습니다. 게다가 물건 판 돈은 저희 살림 비용으로 내놓지도 않습니다. 다 자기가 용돈으로 써버려요.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도 제가 굳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 회사 다니는 사람이 한 달 용돈 15만 원 가지고 씁니다. 저는 15만 원이 성인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걸 그 사람 보고 처음 알았어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살펴봤더니 와 정말 어마어마한 짠돌이 짓을 하더라고요. 일단 회사 탕비실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합니다. 커피며 녹차 절대로 밖에서 먹지 않고 무조건 회사 안에서 해결하고 주말에는 회사에서 텀블러에 커피를 가득 타가지고 옵니다. 집에서 혹시나 제가 커피 먹고 싶다고 하거나 본인이 커피가 필요할 때 그냥 그걸로 마시는 거예요. 저 가끔 가다 남편이랑 나가서 카페 같은 데 가서 분위기도 잡고 싶고 구경도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가 중식이 나오는 회사인데 만약에 제대로 된 식사를 먹지 않으면 그 식권으로 다른 걸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샐러드와 구운 달걀, 그리고 요거트와 음료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식단 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샐러드 식단을 마련해 놓는 건데 그 사람 그걸 가지고 점심과 저녁 두 끼를 해결합니다. 샐러드는 점심으로 먹고 음료수와 구운 계란은 저녁으로 먹는 거예요. 중간에 출출하면 탕비실에 있는 공용 과자나 음료로 배를 채우고요. 친구들도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무조건 쉬는 날은 밥은 집에서 먹고 평일에는 회사에서 최대한 다 해결하고 들어오죠. 사실 이것도 조명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는 합니다. 제가 부엌에 불 밝히는 것 정도는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요리하다 다칠까봐 라는 걸 댔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름 머리를 굴린 게 요리를 안 하면 부엌에 불 켤 일이 없으니 평일에는 요리를 안 하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아예 회사에서 저녁까지 먹고 오니 요리할 일이 없고 그가 원한 대로 부엌 불이 켜질 기회가 도저히 오지 않더라고요. 즉, 제가 요리하면서 부엌에 불 켜는 게 너무 아까운데 차마 말을 못하니 아예 요리할 기회를 안 만들려고 그렇게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허망하게 돈 쓰는 사람보다 낫겠거니 싶어 살고 있는데 사실 제 남편은 시부모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시댁 어르신들은 더 심해요. 제가 한 번은 정말 혀를 내두른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 겪었던 고추 물 다대기 사건은 사건의 축에도 끼지 않는 일이었지요. 아니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주말에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신혼여행 가는 것도 본인들이 돈 내는 거 아니시면서 돈 아깝다고 몇 번씩 군소리를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연락 와서 본인들이 여행 비용 다 댈 테니 같이 여행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게다가 여행지도 그냥 일반 근교가 아니라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 강원도의 한 바닷가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두 분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으신 건가, 혹시 편찮으신 건가 싶은 걱정까지 들었죠.
놀란 마음에 또 바리바리 짐을 챙겨 일단 시어머니가 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당황하기는 하더라고요. 평소 자기가 알던 부모님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남편을 뻔히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만큼은 남편도 좀 당황을 했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저희 앞에는 총 40명의 노인분들이 복작복작 서 계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벙벙하고 있자니 저희 시어머니가 해맑은 얼굴로 저희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는 사람 중에 단체 여행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2명이 부족하다고. 2명이 채워져야 여행 갈 수 있다는 거야. 돈 안 받을 테니 우리 보고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 사람은 채워야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노인들 같이 시중 들어줄 직원이 갑자기 못 나오게 됐다고. 혹시 시중 들어줄 사람 있냐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도 같이 여행하는 게 되니까 그냥 여행할 겸 와서 조금 도와달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 됐다. 우리 애들도 여행 좋아하는데 이참에 같이 여행 갈 겸 부르면 되겠다 해서 내가 너희들 불렀지. 너무 황당해서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듬더듬 어머님께 이렇게 여쭤봤죠. 그러니까 어머님, 이게 지금 저희랑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아버님이랑 그냥 참여하신 거고 저희는 이분들 돌보는 아르바이트로 부르신 거네요. 아이고, 너는 또 뭘 그렇게 꼬아서 생각해. 그냥 네 아버지랑 나랑 여행 가는데 따라가서 우리 그냥 살펴주는 김에 다른 분들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되지. 너희가 뭐 전문적으로 이것저것 일이나 할 수 있겠니? 어쨌거나 바다 보러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이 가자.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나 반짝거리는 눈으로 서 계시고 남편도 이렇게 이번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냐는 눈빛으로 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앞에 있는 어르신들은 혹시나 저희가 거절해서 여행을 못 가게 될까봐 모두 간절한 눈빛과 함께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거절하고 제가 팽 나가버리면 어머님 아버님과도 완전히 인연 끊을 만큼 모든 것이 틀어지는 일이 되어버리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여행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행이겠어요? 저는 2박 3일 동안 바다 한 번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기 놓고 온 모자 찾으러 뛰어다니고 저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소리 지르는 거 해결해 드리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술 취해서 늘어진 거 차에 간신히 태우고 이래서 춥다 저래서 덥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민원 해결하느라 사람이 해골 바가지처럼 변하더라고요. 저 그 2박 3일 동안 3kg가 빠졌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쫄쫄 굶으며 걸어도 3일 만에 3kg 빠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다이어트를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그 여행 기간 동안, 아니 그 노동 기간 동안 제가 해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얄밉게도 저희 시어머니가 여행 끝나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아유, 전문적인 도우미가 아니라 조금 불편하긴 했어도 그래도 너희도 여행 즐기고 우리도 덕분에 잘 놀았다.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한번 같이 가자. 아니요, 어머님. 저는 단체 여행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다음에는 저희 안 부르셔도 돼요. 아니, 왜? 보니까 좋아하더만. 밥도 잘 먹고. 예, 이렇게 공짜로 다녀올 수 있다는 게 어딨니? 여행은 어차피 나가면 고생이야. 돈 주고 고생할 바에야 그냥 이렇게 공짜로 노는 게 훨씬 이익이지 뭐. 잔소리 하지 말고 다음에도 부르면 따라와.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여행의 엿자만 꺼내도
가지 않겠다고 확실히 거절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한테도 단단히 못 박았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자리에 날 끼어들게 하면 당신하고도 끝이라고 말이죠. 어지간하면 공짜 여행이라고 좋아했을 법한 남편도 이번만큼은 정말 자기 엄마가 심한 것 같다며 저한테 사과를 다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매사 이런 식입니다. 보험도 거의 사기에 가깝게 들었다가 해지했다가를 반복하고 나세요. 뭔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으면 한 6개월 전에 보험을 하나 듭니다. 그리고 아픈 걸 꼭 참으시는 거죠. 그리고 6, 7개월 뒤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타시는 거예요. 물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험금이 전반밖에 나오지 않는 병도 꽤 많지만 큰 수술이 아닌 다음에야 실비 정도는 나오잖아요. 아주 옴팡지게 온몸을 싹 개비하고는 보험금 타고 보험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몇 년은 또 보험 없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보험사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후 그 명단이 회사끼리 돌았는지 어지간한 곳에서는 보험도 받아주지 않는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앞으로 편찮으시면 꼼짝없이 저희가 다 돈을 부담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도 저한테는 남아 있습니다. 아, 시댁에서 먹는 반찬들도 제 불만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일단 집에서 만드는 건 죄다 고추 물 다대기처럼 짜다 못했습니다. 자린 고비를 더 바짝 말리면 아마 저희 시부모님이 아닐까 싶게 모든 걸 조금 먹도록 짜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반찬은 가져옵니다. 어디서 가져오냐고요? 종교단체요. 왜 종교단체마다 주말에 밥을 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절에서는 절밥을 주고 교회에서는 예찬실 같은 곳에서 식사를 제공하고요. 무슨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어머님은 주말이면 절을 가시고 아버님은 교회를 가십니다. 종교 활동을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식당 봉사를 하시고 남은 식재료, 남은 반찬, 남은 국 이런 걸 최대한 이고지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가끔 교회나 절을 옮기실 때도 있는데 그건 순전히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예요. 하긴 어느 날 나타난 사람이 봉사를 하고 남은 걸 싹 가져가는데 거기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 왜 그런 게 고깝게 보이지 않겠어요? 마치 메뚜기처럼 음식이 있는 곳을 옮겨 다니며 반찬을 얻어오십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맛도 간도 품질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사실 시댁에서 밥 먹는 것도 꺼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 안 먹으면 오히려 두 분은 좋아하세요. 그만큼 먹을 것을 아낄 수 있으니 말이죠. 여러모로 시부모님은 짠돌이, 짠순이 기질이 저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어느 날 눈치 팔아먹은 남편 때문에 힘든 상황에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남편이 제게 한마디 말이 그거였죠.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자. 아니 글쎄 기껏 신혼집 구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합가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도 안 막혀서 대답도 못하고 남편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유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만 불만 다 가지고도 참았던 건 그래도 이 사람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러니 돈 관리 맡겨두면 안심하고 모을 수 있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제 용돈만 제외하고 죄다 남편이 관리하고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싹 다 날려먹었다네요. 친구가 이걸 반드시 오른다고 5배는 간다고 했던 작전주에 들어갔다가 있는 돈 날려먹은 건 물론이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그것도 날린 겁니다. 일단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지른 걸 보니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장 대출 이자도 너무 허덕인다며 그냥 집 처분해서 싹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 못한다고 만약에 어딘가로 들어가서 살 거면 나는 친정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친정집의 방도 더 넓고 살 수 있는 공간도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친정을 싫어하지 않으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의외로 남편이 그건 싫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아빠가 남편만 보면 자꾸 술 같이 마시자고 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그거를 살면서 계속 거절할 자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됐어요. 저희 아빠가 다 좋은데 진짜 사람들이랑 술 마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아빠의 로망이 사위와 함께 술 한 잔씩 하는 거, 그게 저희 아빠 로망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 다행인지 불행인지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에요. 몸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서 술만 마시면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빠로서는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다고 달려들고 남편은 그 한 잔이 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장인 어른이 자꾸 마시자고 하니 거절도 못하곤 합니다. 사실 친정 다녀올 때마다 운전해야 된다는 핑계로 계속 거절을 했을 뿐 아빠가 술을 안 권하신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같이 살고 나면 운전해야 된다는 핑계도 안 통할 테니 매일 술을 마셔야 하는데 자기는 그거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저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어서 일단 저희 친정에 들어가는 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 들어가는 건 더 싫었어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계속 저를 이렇게 설득하더라고요. 어차피 엄마 아빠 두 분 다 일하시잖아. 집에는 낮에 아무도 없다고. 당신도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말 그대로 잠만 자는 하숙집 같은 그런 건데 굳이 피할 이유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주말에는 당신 불편하고 힘들면 그냥 친정에 가 있어. 그건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친정 가서 당신도 편하게 쉬다가 오고 그렇게 하자. 사실 들으면서 조금씩 설득 당하는 제 자신이 미웠지만 남편이 하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짠순이 짠짠돌이인 것만큼 돈에 벌벌 떠시는 분들이라 어떡하든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 일은 꾸준히 하시거든요. 하다못해 봉투를 붙이거나 끈을 꼬는 일을 하더라도 일을 쉬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그렇게 버는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는 정말 알 수 없었지만요. 어쨌건 쓰지는 않지만 벌기는 하세요. 집에 사람 없는 것도 맞고 저녁에만 잠깐 잠자고 나오면 되는 것도 맞고 정말로 남편 말대로 주말마다 친정 가 있어도 된다면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3, 4년 사는 거 당장 이혼할 거 아니면 그냥 참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자고 한 그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처음 3, 4년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간이 5년, 그리고 무슨 또 사고가 하나 터지면서 6년, 7년, 그런 식으로 늘어나 어느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사건, 사고가 없었겠어요. 본가하자고 숱하게도 싸우고 단칸 새빵이라도 좋으니 그냥 있는 돈으로 다시 집 구해서 나가자고 싸우기도 하고 제가 집도 나가봤습니다. 처음 남편이 말한 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합가를 하고 6개월 만에 두 분이 다 일을 그만두셨어요. 어차피 생활비 저희가 내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두 분이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퇴근 후에 저랑 부딪히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셨던 분들이라 그런지 주말에는 또 같이 놀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있으면 새로운 곳도 구경 많이 다니고 심심치 않으니 어디를 가더라도 저희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게 빤히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같이 가면 본인들이 돈을 안 써도 되잖아요. 결국 남편은 제게 주말마다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지만 현실은 주말마다 시부모님과 놀러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싸웠죠. 이렇게는 못 산다고, 전세가 안 되면 월세라도 얻어 나가겠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감언이설에 제가 또 홀려 다시 원점 복귀를 하기는 했죠. 제가 몇 번 그런 식으로 뿔뚝거리며 성을 내니까 시부모님도 제가 그렇게 곱게 보이진 않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들 아들은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저는 이기적으로 협조 안 하는 못된 며느리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살면서 힘든 건
본인들의 짠돌이 짠순이 기질을 저에게 억지로 요구한다는 거였습니다. 저 사실 제가 번 돈 제가 제대로 쓰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못해 가방이라도 하나 사갖고 오는 날엔 난리가 납니다. 제가 나이 40 넘어서 가방 샀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쥐잡히듯 혼날 일은 아니잖아요. 당장 환불을 해 갖고 오라는 둥, 이렇게 사치를 하는데 언제 집 사가지고 독립하겠다는 둥, 정말 오만 소리가 다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약간 반항하는 마음에 더 그런 것들을 사서 집에 들고 들어왔는데 그럴수록 피곤해지는 건 저더라고요. 볼 때마다 연불 외듯이 그거 팔아라, 사치품이다, 잔소리를 해대는데 아주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서 아예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런 걸 일절 안 하게 되었습니다. 뭐랄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가, 더러워서 피하는가, 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샤워를 5분 이상 하면 아버님이건 어머님이건 화장실 밖을 왔다 갔다 하며 흠흠 헛기침을 하고 빨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면 엄청난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으니 어머님 아버님에게서는 쉰내가 계속 나고 저는 한 공간에 그런 사람들과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두고 근처 빨래방에서 빨래를 해가지고 오는 신세도 처량했고요. 어쨌건 엎치락 뒤치락 가시밭길 같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몇 번이고 남편에게 그동안 우리가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 이 돈으로 그냥 집 사서 나가자고 계속 설득을 했어요. 주말에도 아르바이트 한다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이상하게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틀어쥐고 주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도 절대 주식, 투자 안 하겠다고 약속에 약속을 하고 각서까지 쓴 후에 제가 번 돈까지 그가 다시 관리를 하거든요. 사실 한 번 샌 바가지 또 셀 것 같아서 각자 관리하자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생활비도 안 드리고 엉겨 붙는 데다 남편한테 돈 관리까지 못하게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완전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나오는 성과급이나 보너스 같은 건 남편 몰래 제가 따로 엄마 통장으로 모아두고 있기는 합니다. 연봉 인상된 것도 일절 말 안 했죠. 저도 비자금이라는 게 있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몇 번 저한테 한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너희 회사에서는 보너스도 안 나오고 성과급도 없냐? 그딴 회사 때려치고 보너스랑 성과금 있는 회사로 옮겨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때마다 저는 시침 뚝 떼고 보너스랑 성과금 없어도 어쨌거나 정년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고 안정적인 회사이니 그냥 나는 여기 계속 다니겠다라며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참지 못할 상황이 오면 그 돈으로 혼자라도 집 구해서 나가 살려는 심산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몰래 뒷주머니 차고 살던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희 둘을 불러다가 앉히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혹시 오늘 아침에 김치 먹다가 남은 국물 몰래 버린 게 들킨 건가 등등 별 쪼잔한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뜸을 들이며 살짝 망설이는 걸 보니 그동안 했던 잔소리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말을 하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뜸들이다 몹시 진지한 얼굴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름이 아니라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이때까지 너희가 아파트 하나 해보겠다고 이 좁은 집에서 아웅다웅 사는 게 너희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영 마음이 좋진 않았어. 뭐 우리라고 돈 쓰면서 펑펑 사는 거 싫어하겠니? 다 서로 잘 되자고 그런 거지. 어쨌거나 지금 부동산 시장 환경으로 보나 돌아가는 꼴로 보나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너희 명의의 집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고민 많이 하다가 이번에 너희 아빠가 나랑 너희 앞으로 아파트 하나 해주려고 한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 천지 다시 없을 짠순이인 저희 시어머니가 프라모델도 아니고 인형의 집도 아니고 자그마치 아파트를 사주신다는 얘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기에 계약금만 너희가 내라.
1억 정도는 있지?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내가 알아서 해주마. 어머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는 요즘 가장 핫한 지역의 제법 큰 평수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뉴스에서 보고 저런 곳에 입주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했던 바로 그 아파트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이 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은 그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노열층, 50평대가 정말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못해도 매매가가 15억 이상은 훌쩍 넘는 그 아파트를 덥석 사주신다고 하니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1억 투자해서 15억짜리 집을 얻는 데다 앞으로 오르면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 그 집을 가질 수 있다는데 이걸 안 하면 바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펄쩍 뛰면서 왜 자기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런 걸 막 결정해서 통고하냐고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물론 저도 너무 놀랐죠. 속으로 저는 사실 이 인간이 드디어 미쳤나 싶었습니다. 초반에 드릴 돈이 없으면 어디서 빌려서라도 해야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펄펄 뛸인가 싶은 거죠. 당황한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당신들 깐에는 평생을 바쳐 모으고 모은 돈으로 유산처럼 자식한테 집 한 채 해주려고 큰 마음 먹은 건데 불쌍놈 마냥 펄펄 뛰니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제가 미친 거냐고 왜 그러냐고 붙들어 앉혀도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독립해서 살지 못해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살 집은 저 스스로 마련합니다. 그리고는 뭐가 그렇게 뿔이 나서 속이 상한지 속상한 사람 여기 따로 있는데 짐 꾸려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며칠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말이죠. 와, 저거 사람 종자 아니다 싶었습니다. 똥 싼 놈이 성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왜 집을 나가요? 게다가 시댁에 저 혼자 두고 그러고 나가는 게 제정신인가요? 시부모님도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신지 저한테 평생 안 하던 사과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딴 놈을 믿고 사는 너도 참 이라는 아이러니한 말도 덧붙여서 말이죠.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며칠 친정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짐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이후 며칠간 저는 속이 뒤집어지고 잠도 못 잤는데 남편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로만 나중에 얘기하자고 보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뿔딱지가 나서 그동안 제가 준 돈 다 달라고 했습니다. 내 돈만 해도 못해도 1억은 넘을 텐데 그거라도 받아서 나 살 집이라도 해달라고 하려고요. 그런데 돈 달라는 말을 했더니 문자도 전화도 싹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적 아닌 잠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멍하게 있다가 무슨 일이 났는지라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몹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일단 남편은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내연녀였습니다. 초반에 주식으로 돈 날렸다고 시댁 들어와 살자고 한 그 즈음 그 여자를 만나 바람이 났고 돈을 날린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집을 사줬더라고요. 내연녀는 집 사주고 저는 시댁에 박아놓고 벌어다 주는 돈 족족 갖다 그 여자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랑 그 여자 공동 명의로 집을 한 상태에서 언제 이혼 얘기하냐 눈치만 살살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그 여자도 10년 넘어가니 자기가 본처 같고 그런데 이혼한다는 말은 없으니까 아마 닥달을 한 모양입니다. 남편이 딱 이제 갈라서자고 하려던 찰나에 눈치 없이 시부모님이 집 사줄게 분가하라고 하신 겁니다. 당황했겠죠. 자기의 이중 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날 판국이니 이 시시한 놈이 그냥 함구하고 잠적한 겁니다. 정말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모든 전말을 알고 남편과 함께 그 바람난 여자까지 아주 싹 응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진행했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걸었어요. 다행인 건 제가 번 돈 거의 대부분을 남편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 멍청한 놈이 그 통장에서 바로 체크카드 만들어서 쓰고 다녔더라고요. 아주 그 여자한테 퍼부은 내역이 고스란히 다 찍혀서 카드 내용만 봐도 어디서 뭐 사고 뭐 먹고 돌아다녔는지 AR 보듯 훤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남은 돈도 모은 돈도 없이
번 것을 그대로 다 거기에 쏟아부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그래도 없어도 3, 4억은 모았을 거라고 생각한 저희 돈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빚만 1억 넘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다는 게 명백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 보상금까지 살뜰하게 챙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내연녀에게 사주었던 집의 지분까지 처분해서 제게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도 피해자니 뭐니 펄펄 뛰었지만 그거는 또 그 사람들끼리 해결할 일이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저희 시부모님 그렇게 법 없이도 살 것처럼 고고한 척 하시더니 은근히 여기 도박판 저기 도박판에서 악명이 높은 사기꾼 부부였더라고요. 이것도 남편 뒤 캐면서 알게 된 어이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짠술이 짠돌인 척했지만 그렇게 모은 돈 죄다 도박판에 쏟아부으며 살았고 저희한테 집 해준다고 1억 달라 한 것도 도박 자금 때문에 자식한테 사기치려 했던 거였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는 사기에 사기, 사기 위에 또 사기인 집단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속 끓이며 살았던 거죠. 미련 없이 시부모님도 바로 신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너무 교묘하게 귀신같이 숨어 있어서 찾지도 못했다며 이참에 잡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아마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편하게 살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한테 사기당한 무서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한두 번 숨는 게 어렵지 일단 수면 위에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꽁꽁 숨어도 다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저희의 어이없는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는 게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쨌건 꽤 큰 돈, 제 손에 쥘 수 있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저 앞으로는 온 집안에 눈이 부시게 조명 가득하게 해놓고 물 펑펑 틀고 휴지 10칸씩 쓰면서 살려고요. 아주 지긋지긋한 생활이 끝이 나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